삼국지 연의 제7회 원소는 반하에서 공손찬과 싸우고 손견은 장강 건너 유표를 치다. 한편 손견은 유표에게 포위되지만 다행히 정보와 황계, 한당 세 장수가 구해줘 가까스로 벗어났다. 군사를 반 이상 잃고 길을 찾아 병사들과 강동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손견은 유표와 원수가 됐다. 그때 원소는 한해에 주둔했으나 군량과 말먹이 풀이 모자랐다. 기주자사 한복이 사람을 보내 군수용 식량을 도와주자 모사 봉기가 원소를 설득했다. 천하를 누비는 대장부가 누군가 식량 보내기만 기다리렵니까? 기주는 돈과 식량이 많은 곳인데 장군은 왜 손에 넣지 않으십니까? 원소가 말했다. 좋은 계책이 없네. 봉기가 말했다. 몰래 공손찬에게 글을 보내서 진군해 기주를 치게 하고 협공한다고 하면 공손찬이 출병할 겁니다. 한복은 무모한 자라서 분명 장군에게 기주를 맡으라고 하겠지요. 그 틈에 손쉽게 기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소가 기뻐서 곧장 공손찬에게 글을 보냈다. 공손찬이 편지를 보니 함께 기주를 쳐서 땅을 나누자 하자 기뻐서 그날 출병했다. 원소는 한복에게도 사람을 보내 알렸다. 한복은 급히 순심과 신평 두 모사를 불러 상의했다. 순심이 말했다. 공손찬이 연과 대지역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니 그 기세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유비와 관우, 장비가 돕고 있어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원소는 지혜와 용맹이 뛰어나고 수하의 명장이 대단히 많으니 장군께서 그와 함께 기주를 다스리십시오. 그는 분명히 장군을 후하게 대할 테니 공손찬이야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한복은 곧 별과 관순을 보내 원소를 초청했다. 장사 경무가 충고했다. 원소는 단독 군대를 끌고 우리 눈치를 보니 아기가 품 안에 있는 격입니다. 그 젖줄을 끊으면 당장 굶어 죽습니다. 왜 그에게 우리 주의 일을 맡기려 하십니까? 이는 양떼 속에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한복이 말했다. 나는 원래 원시 가문 부하였고 재능 또한 본초보다 못하네. 옛 사람들도 현명한 이에게 양보했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질투하는가? 경무는 한숨을 쉬었다. 기주도 끝장났구나. 이에 벼슬을 버리고 간 자가 30여 명이었다. 오직 경무와 관순만이 성 밖에 숨어 원소가 오기를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 원소가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 경무와 관순이 칼을 빼들고 뛰어나가 원소를 죽이려 달려들었으나 원소의 장수 알량이 단칼에 경무를 베었고 문추 또한 관순을 죽였다. 기주로 들어간 원소는 한복을 분위 장군으로 임명했으나 전풍과 저수, 허유, 봉기에게 주의 일을 나누어 맡게 해 한복의 권한을 완전히 빼앗았다. 한복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결국 식구를 버리고 홀로 말을 달려 진류태수 장막에게로 갔다. 한편 공손찬은 원소가 기주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우 공손월을 원소에게 보내 땅을 나누어 달라고 했다. 원소가 말했다. 자네 형을 모시고 오게. 내 상의할 일이 있네. 공손월이 돌아가는데 50리도 가지 못해 길 옆에서 한 무리 군마가 나타나 나는 동승상의 장수다 라며 화살을 쏘아 공손월을 죽였다. 시종이 도망쳐 돌아가 공손찬에게 공손월이 죽었다고 알리자 공손찬은 분노했다. 원소가 나에게 한복을 치게 하고는 그 틈을 타 기주를 차지하더니 이제 동탁군을 사칭해 내 아우를 죽였으니 이 원수를 어찌 갚지 않겠는가. 있던 군사를 전부 데리고 기주로 쳐들어갔다. 원소도 공손찬이 온다고 하자 출병했다. 두 편의 군사는 반하에서 마주쳤다. 원소의 군사는 반하교 동쪽에, 공손찬의 군사는 다리 서쪽에 섰다. 공손찬이 다리 위에 말을 세우고 외쳤다. 너 이 배신자,
어찌 감히 나를 팔아먹었느냐. 원소도 다리 쪽으로 말을 몰아가 공손찬을 가리키며 말했다. 한복이 능력 없어서 기주를 나에게 양보했는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공손찬이 말했다. 전에는 내가 충성스럽고 의로운 줄 알고 맹주로 추대했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 참으로 짐승 같은 놈이다. 무슨 낯짝으로 사람들 앞에 섰느냐. 원소는 크게 노해서 말했다. 누가 저놈을 사로잡겠느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추가 창을 들고 말을 달려 곧장 다리 위로 달려나갔다. 공손찬은 다리 옆에서 문추와 싸웠다. 열합도 싸우지 않아서 공손찬은 버티지 못하고 병사들과 도망쳤다. 문추가 기세를 몰아쫓아가자 공손찬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문추가 말을 달려 진영에 쳐들어가 좌충우돌 공격했다. 공손찬 수하의 장수 넷이 일제히 맞서 싸웠으나 문추의 창에 한 장수가 말 아래로 떨어지자 세 장수는 모두 도망쳤다. 문추가 공손찬을 쫓아 진을 뚫고 달려가니 공손찬은 산골짜기로 도망쳤다. 문추가 말을 달리며 소리쳤다.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공손찬은 활과 화살이 다 떨어지고 투구도 땅에 뒹굴었다. 머리카락이 풀어진 채 말을 달려 산비탈을 돌아 달리는데 말 발굽이 걸려 쓰러지자 공손찬은 곤두박질쳐 비탈로 떨어졌다. 문추가 창을 쥐고 달려와 찔렀다. 바로 이때 산비탈 왼쪽에서 웬 소년 장수가 말을 달려 창을 들고 문추를 덮쳤다. 공손찬이 언덕 위로 기어 올라가 그 소년을 보니 키는 8자에 눈썹은 진하고 눈이 컸다. 얼굴은 번듯하고 턱이 컸는데 위풍이 당당했다. 문초와 5, 60합을 크게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공손찬의 군사가 구원하러 달려오자 문초는 말머리를 돌려 돌아갔다. 그 소년 장수는 쫓아가지 않았다. 공손찬은 불이 나게 언덕에서 내려와 그 소년 장수의 이름을 물었다. 소년은 몸을 굽히며 대답했다. 저는 성산 진정현 사람입니다. 성은 조, 이름은 운, 자는 자룡입니다. 원래 원소의 수하였지만 충성심이 없음을 알고 그를 버리고 장군 휘하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만나 뵐 줄 몰랐습니다. 공손찬은 대단히 기뻐하며 함께 영체로 돌아와 갑옷과 무기를 정리했다. 이튿날 공손찬은 기병을 좌우 2대로 나누어 날개 모양의 진을 쳤다. 5천여 필 말 가운데 절반은 백마였다. 공손찬은 이전에 강인들과 싸울 때 백마를 골라 선봉으로 삼고 자신을 백마장군이라고 했다. 강인들은 백마만 보면 달아났다. 공손찬의 군중에는 백마가 아주 많았다. 원소는 알량과 문추를 선봉으로 삼아 각기 궁수를 1,000명씩 거느리게 하여 역시 좌우 2부대로 나누었다. 왼쪽 부대는 공손찬의 우군을 쏘고 오른쪽 부대는 공손찬의 좌군을 쏘도록 했다. 또 장수 국의에게 궁수 800명과 보병 1만 5천을 진중에 배치했다. 원소 자신은 기병과 보병 수만 명을 거느리고 뒤에서 호응했다. 공손찬은 금방 조은을 만났으므로 아직 그 속을 몰라 그에게 한 무리 군사를 내주고 뒤에 세웠다. 앞에는 대장 엄강을 선봉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중군을 데리고 다리 위에 말을 세웠다. 그 말 앞에는 둥그렇게 붉은 원수 숫자 깃발이 세워졌다. 엄강이 진시부터 북을 두드리기 시작해 사시가 돼도 원소는 나와 싸우지 않았다. 국의가 궁수애들에게 방패 밑에 엎드려 있다가 포소리가 울리면 활을 쏘라고 했던 것이다. 기다리다 못한 엄강은 더 참지 못하고 북치고 고함 지르며 국의에게 달려들었다. 국의 군사는 엄강의 군사가 오는데도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엄강의 군사가 원소의 진에 가까이 오자 신호포 소리가 나더니 800명 궁수가 일제히 활을 쏘았다. 엄강이 급히 돌아서려 했으나 말 달리며 춤추는 국의 칼에 맞아 떨어지고 공손찬군은 참패했다. 좌우 2 부대가 구하러 가려 했으나 모두 알량과 문추가 거느린 궁수들의 화살에 막혀버렸다. 원소의 군사는 일제히 공격해서 개교 다리 근처에 이르렀다.
국의가 말을 타고 달려와 깃발 든 장수를 죽이고 깃발을 쓰러뜨렸다. 공손차는 깃발이 넘어지는 것을 보자 말을 돌려 다리에서 달아났다. 국의 군사는 후군 있는 곳까지 달려가다가 조은과 맞닥뜨렸다. 조은이 창을 들고 국의를 덮쳤다. 싸움이 몇 합 지나지 않아 조은이 국의를 말 아래로 떨어뜨리더니 말을 몰아 원소의 군중으로 쳐들어갔다. 무인지경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공손찬도 다시 군대를 이끌고 전하오자 원소의 군사가 대패했다. 그 직전 원소가 정탐꾼을 보내 알아보니 국의가 장수를 빼고 깃발을 뽑은 후 패잔군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원소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전풍과 함께 본부 아래 창을 든 군사 수백 명과 말탄 궁수 수십 명을 데리고 나가 싸움을 구경하면서 허허 웃고 있었다. 공손차는 무능한 놈이다. 바로 그 말을 할 때 벼랑간 조은이 쳐들어왔다. 궁수들이 급히 화살을 쏘려고 했으나 조은이 몇 명을 쓰러뜨리자 나머지 군졸들이 모두 달아났다. 뒤에서 공손찬 군사가 겹겹이 에워쌌다. 당황한 전풍이 원소에게 권했다. 주공께서는 잠시 담안에 숨으십시오. 원소는 투구를 벗어던지며 소리쳤다. 대장부는 싸움터에서 죽는 게 소원이다. 어찌 담안에 숨으며 살려고 하겠는가. 그러자 군졸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 조은도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 원소의 대군이 몰려오고 알량이 군사를 이끌고 와 두 길로 공격했다. 조은은 공손찬을 보호해 포위를 뚫고 개교로 돌아갔다. 원소가 대군을 몰고 다리를 건너 공격했다. 물에 빠져 죽은 공손찬 군사가 부지기수였다. 원소가 앞장서서 쫓아가는데 오리도 가지 못해 산 뒤에서 요란한 고함 소리가 나면서 벼랑간 한때의 군사가 나타났다. 앞장선 세 장수는 다름 아닌 유비와 관우, 장비였다. 그들은 평원에서 공손찬이 원소와 싸운다는 말을 듣고 도우러 오는 길이었다. 세필의 말에 올라 세 가지 무기를 휘두르며 나는 듯이 달려와 원소를 덮쳤다. 질겁한 원소는 놀란 나머지 손에 든 보도를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부랴부랴 말을 돌려 달아나자 부하들이 가까스로 구해 다리를 건넜다. 공손찬도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갔다. 유비와 관우, 장비가 인사를 마치자 공손찬이 말했다. 현덕이 먼 길을 와서 구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큰 낭패를 볼 뻔했네. 유비에게 조은을 소개했다. 조은을 본 유비는 곧 마음에 들어 그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한 차례 패배한 원소는 수비만 하고 나오지 않았다. 두 군대가 한 달 남짓 대치하자 누군가 장안에 가서 동탁에게 보고했다. 이유가 동탁에게 말했다. 원소와 공손찬 모두 당대의 호걸들입니다. 지금 반하에서 싸움을 벌이니 천자의 이름으로 조서를 보내 화해시키시지요. 두 사람은 감사하면서 태사님을 따를 겁니다. 동탁도 동의했다. 이튿날 태부 마일제와 태복 조기에게 조서를 가지고 떠나게 했다. 두 사람이 하북에 이르자 원소는 100리 밖에까지 나와 두 번 절하고 조서를 받았다. 이튿날 두 사람이 공손찬의 영체로 가 조서를 전하자 공손찬은 원소에게 사람을 보내 글을 전하고 서로 화해했다. 마일제와 조기는 장안으로 돌아갔다. 공손찬은 그날로 철군하면서 조정에 글을 올려 유비를 평원상으로 추천했다. 유비는 조은과 작별하면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다. 조은이 탄식했다. 저는 전에 공손찬을 영웅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원소와 비슷한 무리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공은 잠시 그를 따르시고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하며 눈물로 헤어졌다. 이때 남양군에 있는 원술은 원소가 기주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말 1,000피를 달라고 했다. 원소가 말을 보내지 않자 원술은 화가 났다. 이때부터 원씨 형제는 사이가 벌어졌다. 원술이 또 형주로 사람을 보내 유표에게 식량 20만 섬을 구워달라고 했으나 유표 역시 주지 않았다.
앙심을 품은 원수는 몰래 손견에게 글을 보내 유표를 치게 했다. 그 내용은 전에 유표가 길을 막은 것은 내 형 원소의 계략이었어. 지금 원소와 유표가 강동을 공격하려 하니 공이 출병해서 유표를 치면 내가 공을 위해 원소를 쳐 두 원수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어. 공이 형주를 갖고 내가 기주를 취할 테니 절대 실수하지 말기를 바라오. 손견은 그를 보고 말했다. 유표, 그놈이 전에 나의 퇴로를 끊었지. 이때 복수하지 않고 어느 때를 기다리겠느냐. 수하의 정보, 황계, 한당 등 장수들을 불러 상의하자 정보가 말했다. 원술은 거짓말이 많아 믿을 수 없습니다. 손견이 말했다. 나도 복수하려고 했는데 어찌 원술의 도움까지 바라겠느냐. 손견은 황계를 강가로 보내 전투용 배를 준비하게 하고 무기와 군량을 가득 싣게 했다. 큰 배에는 군마를 싣고 날짜를 정해 출병하기로 했다. 장강의 염탐꾼이 이를 유표에게 보고했다. 유표는 놀라 급히 부하들을 불러 상의했다. 괴량이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황조에게 명해 강하의 군사를 앞장서게 하고 주공께서 형주 양양 군사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손견이 강과 호수를 건너오는데 어찌 싸울 힘이 있겠습니까? 유표는 그 말대로 황조에게 대비하도록 하고 뒤이어 대군을 출동시켰다. 손견에게는 아들 넷이 있었으니 모두 5부인이 낳은 자식들이었다. 맏아들은 이름은 책, 자는 백부. 둘째는 이름이 권, 자는 중모. 셋째는 이름이 익, 자는 숙필. 넷째는 이름이 광, 자는 계자였다. 5부인의 여동생은 손견의 둘째 아내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으니 아들 이름은 낭, 자는 조안이고 딸의 이름은 인이었다. 손견은 또 유씨 아들을 양자로 삼아 이름은 소, 자는 공예였다. 손견에게는 아우 하나가 있어 이름은 정이고 자는 유대라 하였다. 손견이 떠날 무렵 아우 손정은 조카들을 데리고 말 앞에 엎드려서 말렸다. 지금 동탁이 권력을 차지하고 천자는 나약하십니다. 천하가 어지러워졌고 영웅들이 한 곳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동이 겨우 안정되었는데 작은 원한 때문에 큰 군사를 일으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형님께서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는 더 말하지 말게. 내 이제 천하를 누비려는데 어찌 원수를 갚지 않겠는가. 맏아들 손책이 말했다. 아버님께서 반드시 가시겠다면 이 아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손견은 그를 허락하고 손책과 배에 올라 번성으로 향했다. 황조는 궁수를 강변에 매복시킨 채 배가 다가오자 화살을 쏘아댔다. 손견은 장병들에게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그저 배 안에서 적을 유인하라고 명령했다. 사흘 동안 배들이 수십 번 갔다가 돌아왔다. 황조의 군사는 활만 쏘다보니 화살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손견이 배에 꽂힌 화살을 뽑게 하자 10몇만 대가 되었다. 그날은 마침 순풍이라 손견은 군사들에게 일제히 화살을 쏘게 했다. 강변 병사들은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다. 손견의 군사는 강 기슭으로 올라갔다. 정보와 황계가 두 길로 군사를 나누어 황조의 영체로 쳐들어가고 뒤에서는 한당이 군사를 몰아 세 갈래로 협공하자 황조는 크게 패해서 번성을 버리고 등성으로 달아났다. 손견은 황계에게 배들을 지키게 하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황조를 뒤쫓았다. 황조는 군사를 데리고 나와 들판에 진을 쳤다. 손견이 진을 치고 진 앞의 깃발 아래로 나가 말을 세웠다. 투구 쓰고 갑옷 입은 손책도 창을 들고 아버지 곁에 말을 세웠다. 황조가 두 장수를 데리고 나왔다. 강하 사람 장호와 양양 사람 진생이었다. 황조는 채찍을 쳐들고 욕설을 퍼부었다. 강동의 쥐같은 도적놈들 어찌 감히 황실 종친의 지역을 침범하느냐. 그리고 장호를 보내 싸우게 했다.
손견의 진에서는 한당이 나갔다. 두 장수의 접전이 30번을 넘기는데 진생이 보니 장호의 힘이 부족하여 말을 달려 도우러 갔다. 손책이 보고 창을 내려놓더니 활을 꺼내 화살을 한 대 날리자 바로 진생의 얼굴에 꽂혀 시위소리와 함께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장호는 손도 쓰지 못하고 한당의 칼에 맞아 머리통 반이 날아갔다. 정보가 황조를 잡으러 적진으로 달려갔다. 황조는 투구와 말을 버리고 보졸 무리에 숨어 도망쳤다. 패잔병을 쳐 한수까지 쫓아간 손견은 황계에게 배를 몰아 한강에 대게했다. 황조는 패잔병을 모아 유표에게 가서 손견을 당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유표는 황급히 괴량과 상의했다. 괴량이 말했다. 지금 군사들도 싸울 마음이 없으니 도랑을 파고 보루를 쌓아 적의 기세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면 포위를 풀 수 있습니다. 채모가 말했다. 괴량의 말은 어설픈 계책입니다. 적군이 성 밑에 왔고 장수가 해자에 있는데 어찌 두 손 놓고 죽기를 기다립니까? 저는 비록 재주가 없으나 군사를 데리고 나가 결전을 벌이겠습니다. 유표가 허락하자 채모는 1만여 군사를 이끌고 양양성을 나가 현산에 진을 쳤다. 군사를 거느린 손견이 기세 좋게 달려왔다. 채모가 나타나자 손견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저자는 유표 후처의 오랍이다. 누가 나가서 사로잡겠는가? 정보가 철척사머를 들고 나가 채모와 싸웠다. 채모는 정보에게 덤비지 못하고 달아났다. 손견이 대군을 몰아 공격하니 들판에 시체가 가득 널렸다. 채모는 양양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괴량은 채모가 계책을 따르지 않아 대패했으니 군법에 따라 참하자고 했다. 유표는 그의 여동생이 아내였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 손견은 군사를 나누어 사방으로 양양성을 에워싸고 공격했다. 어느 날 벼랑간 광풍이 불며 장수 깃발이 뚝 부러졌다. 한당이 말했다. 이는 좋은 징조가 아니니 회군하시지요. 손견이 말했다. 내가 싸워 이기고 있고 양양을 곧 손에 넣게 되었다. 바람에 깃대 하나가 꺾였다고 어찌 군사를 철수시키겠는가. 한당의 말을 듣지 않고 더욱 세게 성을 공격했다. 괴량이 유표에게 말했다. 제가 밤에 별을 보니 장수별 하나가 떨어지려 합니다. 별자리로 보면 손견 같습니다. 주공께서는 어서 원소에게 글을 보내 도움을 청하십시오. 유표는 글을 써서 들고 누가 포위를 뚫고 나가겠는지 물었다. 장수 여공이 가겠다고 한다. 괴량이 말했다. 자네가 가겠다면 내 말을 듣게. 자네에게 군사 500명을 줄 테니 활에 능한 자들을 데리고 나가자마자 현산으로 달려가게. 손견이 분명히 군사를 이끌고 쫓아갈 걸세. 자네는 군사 100명을 산 위로 올려보내 돌을 찾아 준비하게 하고 활을 든 100명은 숲속에 매복시키게. 추격병이 따라오면 곧장 가지 말고 구불구불 돌아서 매복한 곳으로 유인해 화살과 돌로 공격하게. 만약 이겨서 연발 폭죽을 터뜨리면 성 안에서 달려나가 도와줄 걸세. 만약 추격병이 없으면 신호포를 터뜨리지 말고 길이나 재촉하게. 오늘 밤 달이 밝지 않을 테니 황혼 무렵 성을 나가게. 여공은 계책을 듣고 군마를 준비했다. 저녁 무렵 그는 가만히 동문을 열고 군사를 데리고 성을 나섰다. 장막 안에 있던 손견은 고함 소리가 울리자 급히 말에 올라 30여 기병을 데리고 영체 밖으로 나갔다. 병졸 하나가 보고했다. 한 무리 군사가 성에서 나와 현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손견은 장수들을 부르지도 않고 30여 기병만 데리고 적을 쫓아갔다. 여공은 이미 깊은 숲속에 아래 위로 군사를 매복시켰다. 손견의 말이 빨라 혼자서 쫓아가는데 저 앞쪽에 군사들이 보였다. 손견이 외쳤다. 달아나지 마라. 여공은 말을 돌려 손견과 싸우다가
한 번 붙자마자 달아나 산길로 들어섰다. 손견이 쫓아갔으나 여공은 보이지 않았다. 손견이 막 산을 오르려는데 벼랑간 징소리가 울리더니 산 위에서 돌멩이가 쏟아지고 숲속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손견은 돌과 화살을 맞고 뇌수가 터져 현산숲에서 말과 주인이 함께 죽었다. 손견의 나이 겨우 37살이었다. 여공은 손견부하 30여 명을 막아 모조리 죽이고 신호폭죽을 터뜨렸다. 성 안에서 황조, 괴월, 제모가 각기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오자 강동의 군사는 갈팡질팡했다. 황제는 하늘을 울리는 함성을 듣고 수군과 달려오다가 황조와 맞닥뜨렸다. 몇 번 싸우지 않아 황제는 황조를 잡았다. 정보는 손책을 보호해 급히 길을 찾던 중 여공을 만났다. 정보는 달려가 싸워 몇 합 지나지 않아 한창에 여공을 찔러 떨어뜨렸다. 양쪽에서 날이 밝도록 싸우다가 각기 군사를 거두었다. 유표의 군사는 성으로 들어가고 손책은 한수로 돌아왔다. 그제야 부친이 화살에 맞아 죽고 시신마저 유표의 군사가 성 안으로 메고 들어간 것을 알게 됐다. 손책이 큰 소리로 울자 군사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손책이 말했다. 아버님 시신이 저기 있는데 어찌 돌아가겠나. 황제가 말했다. 지금 황조를 사로잡았으니 사람을 성 안에 들여보내 화해하고 황조와 주공의 시신을 바꿉시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관 환해가 나섰다. 제가 예전에 유표와 알고 지냈으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손책이 허락했다. 환해는 양양성에 들어가 유표를 만나고 찾아온 뜻을 얘기했다. 유표가 말했다. 손견의 시신은 우리가 이미 관에 놓아두었네. 어서 황제를 돌려보내게. 양쪽에서 철수하면 다시는 공격하지 마세. 환해가 고맙다고 하며 돌아가려 하자 아래에서 괴량이 나섰다. 절대로 안 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동 군사의 옷조각 하나도 돌려주지 마십시오. 우선 환해를 죽이고 제 계책을 들으십시오. 그야말로 적을 쫓던 손견이 목숨을 잃자 화해하려던 환해마저 죽게 생겼다. 환해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 다음 이야기를 듣고 궁금함을 푸시라.